북한에서 탈출한 한 여성의 믿기 힘든 여정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미소라는 이 여성은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을 탈출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겪은 고통과 공포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더 충격적인 건 그녀가 겨우 12살 때 빵 한 조각을 훔쳤다는 이유로 끔찍한 재교육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한국으로 오게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미소입니다. 이건 제가 북한을 탈출한 이야기예요. 저는 부모님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제가 기억하는 한, 저는 혼자였고 평양 거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했죠. 여러분,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아이가 모든 사람이 굶주리는 나라에서 사는 걸 상상해 보셨나요? 매일의 음식을 찾고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한 싸움이었어요. 살아남으려면 영리하고 교활해야 한다는 걸 빨리 배웠죠. 때때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시장 가판대에서 음식을 훔치기도 했어요. 다른 때는 먹을 만한 것을 찾아 쓰레기를 뒤지기도 했고요. 좋은 삶은 아니었지만 그게 제가 아는 유일한 삶이었어요. 제가 12살쯤 되었을 때 어느 날 빵 한 덩어리를 훔치다 걸렸어요. 가게 주인이 제 팔을 붙잡고 경찰을 불렀죠.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치는 동안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소용없었어요. 경찰이 와서 절 데려갔죠. 그들이 그냥 감옥에 던져넣을 줄 알았는데 훨씬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절 재교육 수용소로 보냈죠. 이런 곳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감옥 같지만 훨씬 더 끔찍한 곳이에요. 수용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겁에 질려 있었어요. 경비병들이 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잡고 어두운 감방으로 밀어넣었죠. 냄새가 끔찍했어요. 땀, 먼지, 공포가 뒤섞인 냄새였죠. 저는 울지 않으려고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수용소 생활은 잔인했어요. 매일 우리는 들판이나 공장에서 장시간 일하도록 강요받았죠. 일은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우리는 결코 충분한 음식이나 물을 얻지 못했어요. 경비병들은 잔인했고 항상 사소한 실수에도 우리를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저는 그 수용소에서 아무도, 특히 아이가 보면 안 될 것들을 보았어요. 사람들이 병들어도 제대로 된 약을 받지 못했어요. 어떤 이들은 탈진이나 굶주림으로 죽었고 다른 이들은 신문을 받으러 끌려간 후 사라졌죠. 그곳은 끊임없는 공포와 고통의 장소였어요. 세월이 흘러 저는 겁에 질린 아이에서 단단해진 젊은 여성으로 자랐어요. 고개를 숙이고 하루하루 살아남는 법을 배웠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희망의 불씨가 남아 있었어요. 자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거의 알지 못했지만 다른 삶, 자유로운 삶을 꿈꿨어요. 그러다 2020년 초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이상한 새 질병에 대한 소문을 듣기 시작했죠. 경비병들은 그것을 COVID-19라고 불렀어요. 처음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결국 상황이 이미 최악인데 어떻게 더 나빠질 수 있겠어요? 하지만 팬데믹이 확산되면서 수용소의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어요. 음식은 더욱 부족해졌고 많은 수감자들과 심지어 일부 경비병들도 병에 걸렸죠.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되고 혼란스러워졌어요. 어느 날 밤, 저는 딱딱한 침대에 누워 배고픔의 고통을 무시하려고 하면서 동료 수감자 2명이 속삭이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어요. 그들은 대단한 일을 계획하고 있었죠. 탈출이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탈출이라고요? 불가능해 보였죠. 하지만 그들의 계획을 들으면서 가슴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일렁였어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것이 자유를 향한 제 기회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미선이라는 여자 중 한 명이 우리가 일하는 동안 조용히 절 접근했어요. 미소야. 그녀가 아무도 듣지 않는지 확인하며 속삭였어요. 우리는 3일 후에 탈출할 계획이야. 너도 함께하고 싶니? 저는 흥분과 공포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탈출은 자유를 의미할 수 있지만 만약 잡힌다면 저는 훨씬 더 작은 일로도 다른 사람들이 견뎌야 했던 처벌들을 생각하며 몸을 떨었어요. 위험해. 미선이 제 망설임을 보고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한 혼란 때문에 우리는 더 나은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어. 한번 생각해봐.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자유라는 잠재적 보상과 위험을 저울질하며 뒤척였죠. 여러분이라면 제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알고 있는 지옥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더 나은 삶을 위해 모든 것을 걸어볼 것인가요? 새벽이 밝아올 무렵 저는 결심을 했어요. 탈출 시도에 동참하기로 한 거죠.
무서웠지만 그 수용소에서 남은 인생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은 더 무서웠어요. 다음 이틀은 비밀리에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우리는 할 수 있을 때마다 소량의 음식을 훔쳐 여정을 위해 숨겼죠. 여자들 중 한 명이 부주의한 경비병에게서 열쇠 한 세트를 훔치는 데 성공했어요. 우리는 경비 교대 시간을 외우고 탈출 경로를 계획했죠. 탈출하는 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누워 있었어요.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죠.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자유를 향한 우리의 유일한 기회였죠. 수용소가 조용해지고 자정이 다가올 때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이제 때가 됐어. 우리가 중국으로 넘어갈 때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재교육 수용소를 탈출한 후 저희 작은 그룹은 며칠 동안 도망쳐왔거든요. 우리는 지치고 배고프고 무서웠어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죠. 자유가 남한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살아서 그곳에 도착할 수만 있다면 말이에요. 빨리 숨어요. 인수 씨가 급하게 속삭였어요. 우리는 흙길에서 트럭이 지나갈 때 덤불 뒤에 몸을 숨겼어요. 제 다리는 공포와 피로로 떨리고 있었죠. 얼마나 더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요? 중국을 통과하는 여정은 끊임없는 위험의 연속이었어요. 우리는 주로 밤에 움직이고 낮에는 버려진 건물이나 숲에서 잠을 잤죠. 매일 음식과 물을 구하는 게 힘들었어요. 때로는 살아남기 위해 농장이나 시장에서 훔쳐야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싫었지만 달리 무슨 선택이 있었겠어요? 어느 날 밤, 우리가 작은 마을을 몰래 지나가고 있을 때 개가 짖기 시작했어요. 근처 집들에서 불빛이 켜졌죠. 도망쳐요. 제가 소리쳤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빨리 달렸고 제 폐가 타는 것 같았어요. 뒤에서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떻게든 우리는 어둠 속으로 도망칠 수 있었죠. 몇 주가 지난 것 같은 느낌 후에 우리는 마침내 몽골 국경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그곳을 건너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도전이 될 거예요. 여기 울타리가 손상된 부분이 있어요. 인수 씨가 우리의 조잡한 지도에서 한 지점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조심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시도를 하기 전에 밤중 가장 어두운 시간까지 기다렸어요. 배를 땅에 대고 기어가며 울타리 쪽으로 조금씩 움직였죠. 모든 소리에 저는 움찔했어요. 만약 우리가 잡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우리가 막 울타리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밝은 빛이 우리를 비췄어요. 거기 멈춰. 중국어로 누군가가 소리쳤어요. 국경 경비대였죠. 가요, 가요, 가요. 제가 소리쳤어요. 우리는 울타리의 구멍을 통해 서둘러 기어갔고 날카로운 철사에 생긴 상처는 무시했어요. 뒤에서 총소리가 울렸어요. 인수 씨가 고통스러워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제 심장이 거의 멎을 뻔했어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죠. 우리는 더 이상 달릴 수 없을 때까지 달렸어요. 마침내 숨을 헐떡이며 쓰러졌을 때 저는 인수 씨의 팔이 총에 맞은 것을 봤어요. 제 셔츠를 찢어 만든 천 조각으로 최선을 다해 그의 상처를 싸맸어요. 계속 움직여야 해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걸을 수 있나요? 인수 씨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그를 일으키는 걸 도와주고 계속 나아갔죠. 다음 며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고비 사막에 있었고 낮에는 타는 듯한 더위와 밤에는 얼어붙는 추위를 견뎌야 했어요. 우리의 음식과 물은 거의 다 떨어졌죠. 인수 씨의 상처는 점점 감염되고 있었어요. 저는 우리가 자유에 이렇게 가까이 왔는데 여기서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멀리서 작은 마을을 발견했어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곳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죠. 한 노파가 마을 외곽에서 쓰러진 우리를 발견했어요. 그녀는 우리의 누더기 같은 모습을 한번 보고는 이해한 것 같았어요. 말없이 그녀는 우리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음식과 물을 주었죠. 천천히 힘을 되찾으며 누워있으면서 저는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했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련과 죽을 뻔한 경험들을 겪었죠. 하지만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 남한은 더 이상 불가능해 보이지 않았어요. 중국어를 조금 할 줄 아는 그 노파는 우리가 울란바토르에 있는 남한 대사관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저는 진정한 희망의 빛을 느꼈어요. 하지만 희망이 커지는 동시에 불안감도 커졌어요. 남한에서의 삶은 어떨까요? 제가 적응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상상했던 낙원이 아니라면요?
우리 여정의 마지막 구간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들이 제 마음속에서 맴돌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들을 밀어냈죠. 이제 와서 돌아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남한에서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든 우리가 떠나온 곳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의 밝은 불빛이 저를 눈부시게 했어요. 재정착 센터에서 나왔을 때요. 몇 달 동안의 고된 인터뷰와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거치고 나서 드디어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할 자유를 얻었죠. 하지만 그 자유가 낯설고 두렵게 느껴졌어요. 제 소지품이 든 작은 가방을 꼭 쥐고 있었는데 북적대는 도시에서 길을 잃은 것 같았어요. 그때 그녀를 봤어요. 하나 김이라는 사회복지사였죠. 저의 적응을 돕기 위해 배정받은 분이에요. 그녀가 손을 흔들며 따뜻하게 웃었어요. 미소 씨, 새로운 모험을 시작할 준비 되셨나요? 그녀가 물었어요. 저는 긴장한 채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무서워 죽을 것 같았어요. 하나 씨는 저를 작은 아파트 건물로 데려갔어요. 여기가 당분간 미소 씨의 집이 될 거예요. 라고 설명하며 문을 열었는데 작지만 깨끗한 원룸이 나타났어요. 침대를 보고 저는 놀라 숨을 들이켰어요. 제가 익숙했던 딱딱한 바닥에 비해 너무나 부드러워 보였거든요. 이 모든 게 정말 저를 위한 건가요? 믿기지 않아서 물었어요. 하나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모두 미소 씨 것이에요. 먼저 정착하시고 내일 제가 와서 서류 작업 시작하는 걸 도와드릴게요. 첫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수용소에서 몇 년 동안 들었던 끊임없는 소음 후에 이 조용함이 귀가 먹먹할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침대가 너무 부드러워서 결국 바닥에 웅크리고 누웠어요. 그 다음 몇 주는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하나 씨는 제가 신분증을 만들고 은행 계좌를 열고 언어 수업에 등록하는 것을 도와주셨어요. 모든 게 압도적이고 혼란스러웠죠. 식료품점의 풍부한 음식들을 보니 어지러웠어요. 그리고 모든 기술 스마트폰, 컴퓨터, 카드 결제 제 머리를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이 모든 걸 다 기억하세요? 어느 날 좌절감에 하나 씨에게 물었어요. 그녀는 친절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시간이 걸려요, 미소 씨. 곧 익숙해지실 거예요. 하지만 의심이 저를 갉아먹었어요. 만약 제가 여기에 절대 적응하지 못하면 어쩌지? 만약 한국에서의 삶이 북한에서만큼이나 힘들다면 적어도 매일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알았던 수용소의 단순함이 그리웠어요. 어느 오후 동현박이라는 또 다른 탈북자를 만났어요. 그는 탈출하기 전 북한에서 경비원이었대요. 갈등을 느끼는 건 정상이에요. 그가 저를 안심시켰어요. 저도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믿어보세요. 여기서의 삶은 점점 나아져요. 동현 씨의 말에 희망이 생겼어요. 그가 적응할 수 있었다면 어쩌면 저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는 저를 다른 탈북자들에게 소개해 주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나눠주었어요. 천천히 저는 덜 외롭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미라이라는 기자를 만났어요. 북한 난민들에 대해 글을 쓰고 있었죠. 그녀는 저희 여정에 대해 인터뷰를 했어요. 처음에는 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망설였어요. 하지만 미라 씨는 친절하고 인내심 있었어요. 미소 씨의 목소리는 중요해요. 그녀가 말했어요. 이야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어요. 그녀의 말이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어쩌면 제 경험을 이용해 변화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요. 수용소에 남겨두고 오는지 그 어린 소녀가 생각났어요. 그녀와 같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했어요. 새로운 결심으로 저는 공부에 몰두했어요. 한국어, 컴퓨터 기술, 직업 훈련 스펀지처럼 모든 걸 흡수했어요. 쉽지 않았죠. 포기하고 싶은 날도 있었어요. 문화적 차이가 너무 커서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날들이요. 하지만 천천히 확실하게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반 친구들과 친구가 되었고 지하철 타는 법을 배웠어요. 심지어 첫 스마트폰도 얻었는데 여전히 그 기능에 놀라워했죠. 도착한 지 6개월 후 방과 후 프로그램에서 교사 보조로 일자리를 얻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제게 몇 년 만에 느껴보는 기쁨을 주었어요. 그들의 호기심과 순수함은 제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했어요. 어느 날 한 학생이 북한에 대해 물었어요. 저는 망설였죠. 얼마나 말해야 할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미라 씨의 말이 생각났어요. 이야기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요. 그곳의 삶은 여기와 매우 달라요.
조심스럽게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 대해 배우고 이해를 쌓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은 열심히 듣고 사려 깊은 질문들을 했어요. 그들의 진실된 관심이 제 마음을 깊이 감동시켰어요. 처음으로 제 과거가 부끄러움이 아닌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느꼈어요. 그날 밤 하나 씨에게 전화해서 제 경험을 나눴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미소 씨. 그녀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정말 많이 성장하셨어요. 전화를 끊고 제 작은 아파트를 둘러봤어요. 드디어 집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전히 매일 도전에 직면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한국은 저에게 자유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도 주었어요. 다시 은지를 떠올렸어요. 그녀가 제가 지금 가진 이 삶을 볼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며요. 너를 도울 방법을 찾을 거야. 조용히 약속했어요. 어떻게든 변화를 만들어낼 거야. 제가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가면서도 북한에 남겨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특히 재교육 수용소에서 친구가 됐던 어린 소녀 은지가 계속 마음에 걸렸죠. 은지의 겁에 질린 눈이 제 꿈에 자주 나타났어요. 저는 은지와 그녀 같은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어느 날, 제 사회복지사 친구인 하나와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다른 탈북자들을 돕고 싶어요. 제가 말했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가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게 어때요? 사람들은 북한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제가 정말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으면 어쩌죠? 하지만 은지의 얼굴이 떠올랐고, 저는 시도해봐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다음 주, 하나가 저를 미라라는 기자에게 소개해줬어요. 미라는 북한 탈북자들에 대해 글을 쓰는 분이었죠. 저는 그녀를 만나는 게 긴장됐어요. 그녀가 제 말을 왜곡하면 어쩌죠? 하지만 미라는 친절하고 인내심 있는 분이었어요. 그냥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녀가 말했어요. 당신만의 말로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고아로 자란 이야기, 항상 배고팠던 이야기, 재교육 수용소에서 살면서 느꼈던 공포에 대해 말했죠. 이야기를 하면서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정말로 제 말을 듣고 있다고 느꼈어요. 미라의 기사가 나왔을 때 저는 반응에 놀랐어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이 저에게 연락해서 지지를 보내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다른 탈북자들을 돕고 싶어 하기도 했죠. 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저는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때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다른 탈북자들에게 한국에서의 삶에 적응하는 법을 가르치면 어떨까요? 저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하나에게 제 아이디어에 대해 말했어요. 그녀는 그 생각을 좋아했고 작은 수업을 만드는 걸 도와줬어요. 처음에는 몇 명만 왔어요. 하지만 소문이 퍼지면서 곧 제 수업은 배우고 싶어하는 탈북자들로 가득 찼죠. 가르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많은 학생들이 제가 그랬던 것처럼 트라우마가 있고 불신이 가득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두려움을 이해했어요. 제 자신의 어려움과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나눴죠. 천천히 그들이 마음을 열고 자신감을 얻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인수라는 젊은 남자가 제 수업에 왔어요. 그를 보자마자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는 저와 함께 탈출했던 탈북자 중 한 명이었거든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다시 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말했어요. 인수가 미소 지었어요. 당신 수업에 대해 들었어요. 당신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죠. 인수가 거기 있으니 저는 더욱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졌어요. 우리는 함께 일하면서 경험을 나누고 다른 탈북자들을 지원했죠. 제가 겪은 일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친구가 있다는 게 좋았어요. 제 수업이 커지면서 학교와 지역센터에서 강연 초청을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죠. 잘못된 말을 하면 어떡하죠? 하지만 말할 때마다 조금씩 더 용기가 생겼어요. 고등학교에서 강연했던 나를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제 이야기가 끝나고 한 10대 소녀가 눈물을 흘리며 제게 다가왔어요. 북한이 그렇게 나쁜 곳인 줄 몰랐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그때 제 이야기를 나누는 진정한 힘을 깨달았어요. 말함으로써 저는 탈북자들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한국에서 성공을 거두면서도 은지와 북한에 아직 갇혀있는 다른 사람들을 잊을 수 없었어요. 저는 탈북자들의 탈출을 돕는 단체들과 일하기 시작했죠. 위험한 일이었지만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어느 날 밤, 제 연락처 중 한 명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한 그룹이 오고 있어요. 그가 말했어요. 그들 중에 어린 소녀가 있는데 당신을 안다고 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은지일까요? 탈북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안전 가옥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거기 그녀가 있었죠. 더 나이 들고 말랐지만 분명히 은지였어요. 그녀가 저를 보자마자 제 품으로 달려왔어요. 해냈구나. 저는 그녀를 꼭 안으며 속삭였어요. 은지의 얼굴을 보니 두려움 대신 희망이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제 모든 노력과 고난이 같이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제 목적을 찾았어요. 두 세계 사이의 다리가 되어 다른 사람들이 제가 찾은 자유와 평화를 찾도록 돕는 것이었죠. 제가 여기 서서 한국 학생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여기 제가 서 있네요. 마이크를 잡은 손이 조금 떨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해요. 제 이름은 미소예요. 북한에서 왔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져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쏠리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가끔은 제가 정말 여기 있다는 것, 그 수용소를 탈출해서 한국에서 새 삶을 찾았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제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제가 남겨두고 온 사람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계속해서 말해요. 말을 하면서 수용소에서 만났던 은지, 그 어린 소녀를 생각해요. 그 아이의 얼굴이 항상 제 머릿속에 있어요. 그 아이가 괜찮은지, 아직 살아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그 아이와 그 아이 같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방법을 찾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북한에서의 삶은 힘들었어요. 제가 학생들에게 말해요. 우리는 충분한 음식이 없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걸 말할 수 없었죠. 그리고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하면 그들은 당신을 수용소로 보냈어요. 그들의 얼굴에 충격받은 표정이 보여요. 그들이 상상하기 힘들다는 걸 알아요. 때로는 제가 지금 한국에 있으니 그게 진짜였다는 걸 믿기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북한 사람들도 여러분과 똑같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제가 말해요. 우리도 꿈이 있어요. 우리도 행복해지고 싶어요. 우리도 자유롭고 싶어요. 제 이야기가 끝난 후 한 여학생이 저에게 다가와요. 그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 아이가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그 아이의 질문에 제가 미소 짓게 돼요. 이게 바로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예요. 때로는 힘들지만 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죠. 가장 중요한 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에게 말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날 늦게 저는 하나와 미라를 카페에서 만나요. 하나는 제가 한국에 도착한 이후로 정말 좋은 친구가 되어졌어요. 그녀는 제가 이곳에서의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줬죠. 그리고 미라는 북한 탈북자들에 대한 기사로 많은 인식을 높였어요. 어땠어요? 하나가 제게 커피 한 잔을 밀어주며 물어요. 저는 따뜻한 컵을 양손으로 감싸쥐어요. 힘들었어요. 제가 인정해요. 하지만 좋았어요. 그들이 정말로 귀 기울여 들어준 것 같아요. 미라가 고개를 끄덕여요. 미소 씨의 이야기는 정말 강력해요. 변화를 만들고 있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해요. 북한을 굶주린 고아에서 한국의 교사이자 강연자가 되기까지. 때로는 꿈만 같아요. 생각해봤는데요. 제가 천천히 말해요.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와 미라가 서로 눈빛을 교환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가 물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셔요. 아직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방법을 찾고 싶어요. 특히 수용소에 있는 아이들요. 큰 꿈이라는 걸 알아요. 어쩌면 불가능한 꿈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은지와 제가 남겨두고 온 다른 모든 사람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위험할 거예요. 미라가 경고해요. 제가 고개를 끄덕여요. 알아요. 하지만 시도해봐야 해요. 하나가 손을 뻗어 제 손을 꼭 잡아요. 무엇을 결정하든 우리가 지지할게요. 그들의 지지는 제게 정말 중요해요. 여기 한국에서 저는 자유뿐만 아니라 우정과 목적도 찾았어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계획을 세우는 동안 제 인생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생각해요. 저는 이제 그저 생존자가 아니에요.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카페 창밖으로 분주한 서울거리를 바라봐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웃고 전화통화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유로워요. 그리고 그걸 생각조차 하지 않죠. 저는 북한의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되길 바라요. 큰 꿈이지만 가능하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우리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믿는 게 미친 생각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낯선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삶의 기회를 받았죠. 하나와 미라와 함께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희망을 느껴요. 제가 북한을 떠나왔을지 모르지만 북한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자유를 이용해 아직 갇혀있는 사람들을 위해 싸울 거예요. 이건 제 여정의 시작일 뿐이에요. 아직 할 일이 많고 도와야 할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함께라면 우리가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어요.